안녕하세요. 마음을 담다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들려드릴 책은 출판사 리더북스에서 펴낸 이현 작가의 가슴 뛰는 한 줄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론 지치고 힘들 때가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책은 우리에게 가슴 뛰는 한 줄 한 줄을 통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마다 저자가 읽었던 책에서 마음을 움직였던 의미 있는 문장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삶의 나침반이 되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할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누릴 만큼 성숙한가? 세잎 클로버의 꽃말.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이제껏 배운 삶에는 많은 놀라움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다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눈을 아름답게 씻어둘 필요가 있다. 삶이 우리에게 선물한 아름다움을 향해 열려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영혼이 빛나게 하라. 영혼은 그러한 아름다움과 맞닿는 순간 벌써 위대해지고 있다. 무사 아사리드, 사막별 여행자 중에서. 클로버, 일명 토끼풀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6, 7월이면 들판 한쪽에 토끼풀이 오보록하게 나 있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행운을 얻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네잎 클로버를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 단골로 드나드는 동네 서점에서 클로버를 보았습니다. 들판도 아닌 서점에 클로버가 있었다니 궁금하시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문에 소개된 신간 중에 관심 가는 책을 메모지에 적은 뒤 동네 서점에 들어섰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책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마다의 소리와 표정을 지닌 책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책방의 풍경을 좋아하지만 책방을 찾아갈 때는 대체로 혼자입니다. 우연히 책방에서 일면식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일부러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책과 만나는 그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권의 책을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자 서점 주인이 선물로 서표를 하나 주시더군요. 순금으로 만든 클로버 모양의 서표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세잎 클로버 모양입니다. 제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왕이면 네잎 클로버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주인이 웃으며 말합니다.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네잎 클로버가 아니라 세잎 클로버입니다.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왜 세잎 클로버가 더 의미 있죠? 서점 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인 것은 잘 아실 테고 혹시 세잎 클로버의 꽃말을 아시나요?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랍니다. 손님은 무엇을 갖고 싶은가요? 행운을 뜻하는 네잎 클로버인가요? 행복을 뜻하는 세잎 클로버인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세잎 클로버보다는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합니다. 행운의 여신이 미소 짓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잎 클로버는 주변에 가득하고 그래서 하찮게 생각합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를 설립한 월터 크라이슬러는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출세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뒤뜰에 나가 네잎 클로버를 찾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주변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세잎클로버처럼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서점 주인은 또 말합니다. 세잎클로버로 행복해졌다면 이제 세잎클로버의 한 잎을 떼서 다른 사람의 세잎클로버에 붙여주세요. 그렇게 내 잎이 되면 행운을 부를 수 있답니다. 서점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문득 이철환의 못난이 만두 이야기에서 읽은 글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지만 당신의 배려와 인간적인 여백은 사람들 가슴 속에 기억됩니다. 가슴으로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 편입니다. 내 잎을 다른 사람의 잎에 건네주듯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질 때, 그래서 가슴으로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행운은 다가오지 않을까요? 세잎클로버의 꽃말 행복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음에 글 행간에 밑줄을 긋습니다. 한 중년의 여자 환자가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방에서 나와 타일 바닥에 얼굴을 받고 엎드려 몇 시간이고 그대로 있었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녀를 빙 돌아 지나갔다. 모리 선생님은 겁에 질려 지켜보았다. 그러면서 자기 직무인 관찰 기록을 계속해 나갔다. 매일 그 환자는 같은 일을 반복했다. 아침에 병실에서 나와 바닥에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도 않았고 모두 그녀를 못 본 채 했다. 모리 선생님은 그것이 슬펐다. 그래서 그는 바닥에 함께 앉아 있기 시작했다. 옆에 엎드리기까지 하면서 그녀를 비참한 상황에서 끌어내려 노력했다. 결국 그는 그 여자 환자를 앉혔고 방으로 되돌려 보내기까지 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과 똑같았다. 자기가 거기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미치 앨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중. 말에는 향기가 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 삶. 사랑이 있는 삶을 나는 매일 쓸데없는 말,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 진실이 아닌 말로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고통은 결국 사라지지만 그러나 사랑은 남는 것. 내가 사라져버린 후에도 이 지상에 남을 수 있는 사랑을 만들기 위해 오늘 무슨 말, 무슨 일을 할까? 장영희, 문학의 숲을 거닐다 중에서. 말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 쓰면 죽은 사람도 살리지만 잘못 쓰면 산 사람도 죽인다고 합니다. 지난해를 정리하면서 한 친구가 제게 했던 충고가 생각나더군요. 충고인즉 제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가끔 한다는 겁니다. 저는 농담이라 생각하고 했던 말들이 그 농담의 대상이 된 이에게는 상처로 남는다는 것이지요. 그 충고를 듣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스스럼 없이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리처드 칼슨의 유쾌한 부부 심리학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도와드릴게요. 잘 될 거예요. 믿음직스러워요. 당신 곁에는 항상 제가 있을게요. 어려울 때 말씀하세요. 도울게요. 이해하세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속상해하지 말아요. 제가 알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따스하게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보다는 격려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을 건네는 게 더 좋겠죠. 할어바는 긍정적인 말의 힘에서 말합니다.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상대가 듣기 좋으라고 입에 발린 소리나 달콤한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표현에는 향기가 묻어나지요. 미셸 트루니에는 예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찬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어떤 아름다운 음악가, 한 마리 우아한 말, 어떤 장엄한 풍경, 심지어 지옥처럼 웅장한 공포 앞에서 완전히 손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다. 제 말에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다음에 글 행간에 밑줄을 긋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일을 맡겼는데 실수를 했다고 하자. 대부분의 상사들은 메시지 전달법으로 꾸중을 한다. 자네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인가? 이런 것도 모르나? 자넨 대체 몇 번을 말해줘야 하는가? 자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회사 생활할래? 그러면 이런 말들을 아이메시지 전달법으로 바꿔보자. 난 자네가 충분히 이해한 줄 알았는데, 난 자네가 제대로 해낼 줄 알았는데 무슨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내가 보기에 이 보고서는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이번에는 위 메시지 전달법으로 바꿔보자.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세. 우리 한번 이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 볼까? 공문선, 통쾌한 대화법 중에서 제5장 7번째 삶은 끊임없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 언젠가 한 번은 모든 것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화해하지 않고서는 그 상처에 남겨진 흉터를 지울 수 없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제게는 어렵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더욱 간절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더 많은 것을 견디게 하고 더 먼 것을 보게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을 갖게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고 생각을 골똘히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의 자리 하나 굳건히 지키게 해주는 옹이같이 단단한 마음입니다. 이 글처럼 기다림이 저를 견디게 했습니다. 시간을 견디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했습니다. 마치 황무지를 일구는 심정으로 말이지요. 안젤름 그린은 머물지 말고 흘러라에서 말합니다. 황무지를 일구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들판에 말뚝을 박아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지요. 삶이라는 땅은 1년 안에 모두 일굴 수 없습니다. 인생의 넓은 황무지 중에서 올해에는 어느 부분을 먼저 읽을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기다림의 끝에서 시작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강촌의 쌍무지개 뜨는 마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작이란 단어는 아름다운 말이다. 한 해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작게는 또 하루의 시작. 시작이란 단어에는 무한한 희망이 담겨 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새 달력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주고 있다. 나는 아직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를 바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한 나는 언제나 청춘일 수 있다. 기다림, 정말 힘이 되는 말입니다. 시작,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음의 글 행간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는 암벽 등반에서 마인드의 틀을 바꾸었다. 사람들이 잘 오르지 못하는 어려운 코스의 암벽이 있었다. 그 역시 매번 실패했다. 어느 날 문득 그는 자신이 계속 실패하는 건 실력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암벽을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번엔 15년 후를 상상했다. 그때쯤이면 수많은 전문가가 암벽을 정복했을 거라고 마인드 컨트롤했다. 결국 그는 암벽 등반에 성공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10년, 20년 후에 컴퓨터인 매킨토시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진희정, 내 인생 최고의 조언 중.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내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즐겁다 라고 누군가는 말했듯이 삶의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캐슬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인생 수업 중에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도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내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